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해서 논란입니다. 택배를 배달하면서 승강기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 불편하다며 꼭대기인 17층까지 계단을 이용해달라는 건데요. 다리가 불편해서 아내와 함께 배달을 했던 택배기사는 앞으로 경비실에 물건을 맡길 수밖에 없다며 승강기를 타지 말라는 입주민들에게 오히려 사과문을 썼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짐 들고 올라가는 택배 노동자가 아닌 그냥 가뿐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분들이 계단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를 둘러싼 시도 간 갈등이 커집니다. 인천시가 서울 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좀 난감해졌는데요. 잠시 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8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을 갔는데요. 네. 지금 스티브 비건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나온 게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의 박미 대표단이 오늘 이 스티븐 비건 부장관을 만났는데 비건 부장관은 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이 북한과 협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희망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지난 북미 대화의 경험과 교훈이 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 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 박미단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이 대북 관여 정책은 이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그 의미 있는 첫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이 비건 부장관도 동감했다라는 그 얘기가 또 전해졌습니다. 저기 바이든 쪽은 아직 못 만난 건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을 원래 만나려고 한 건데 네. 이게 좀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박미단이 출발 전부터 좀 바이든 인수위 측 인사랑 면담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말을 하고 가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 선거 불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수위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인수위 구성이 좀 공식적으로 좀 출범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조 바이든 인수위가 좀 그 외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제 분들과는 좀 만남을 자제해달라라는 그런 좀 내부 지침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이 여전히 좀 존속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박미단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원 의원들을 좀 접촉하는 이 바이든 측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을 좀 접촉하는 좀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정세현 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화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페리 전 국방장관 나이가 몇이죠? 본인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2000년대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정세현 부의장이 나중에 오후에 이 포럼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페리 전 장관이 바이든 당선인을 만나면 지난번 그러니까 1999년도 미사일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당시에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했던 방식 그걸 한번 또 시도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바이든 당선자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를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그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계시는군요. 네. 나이가 원래 많죠. 이 민주당 계열에서도 좀 매파로 분류가 되다가 그렇죠.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좀 이후에 좀 여러 협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북한을 좀 되게 대화 오랜만에 창구로 들어보네요. 페리 프로세스? 유도하는 거였는데 근데 정작 그거를 실행도 하기도 전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바뀌어서 잘 안 됐죠.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페리 프로세스 2.0 같은 그 당시에는 미사일 문제였지만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그 세 사람의 화상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이 되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지난 8월 부산에서 이거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서훈 국가무실장이 만났잖아요.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점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가 밝힌 회담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방한 시기 같은 구체적 사안들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똑같네요. 그 말이 그때 말이랑.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한 셈인데 어쨌든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그 조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오늘 좀 400명이 걱정이죠. 넘었죠. 네, 아마 겨울에는 못 오고 내년은 미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글쎄,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올해라고 해도 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뭐랄까요.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준비하고 어쩐 게 있으니까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더구나 겨울이 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북핵 문제 관련해서 싱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의 평화, 대화, 발전, 비핵화, 그러니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 있는 거고 그 평화 쪽으로 비핵화 쪽으로 가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다른 나라와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그 일관된 방향으로 비핵화 문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문제로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월에 이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좀 당내 이제 5.18 망언과 관련해서 좀 엄중한 뭐 징계를 하지 못했다라면서 좀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그 5.18 역사왜곡 특별법 같은 경우를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뭐 이 부분이 뭐 진정성의 관건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오늘 국회에서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 법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그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막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 법을 보고 뭐 좀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뭐 이렇게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은 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 뭐 정부의 진상조사를 거쳐서 처벌할 수 있다라면서 뭐 관련 입법 사례가 독일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한홍 의원은 이런 법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장관이 강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입법이라 하면 나치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네. 자, 유승민 의원 얘기가 요새 좀 많이 나와요. 네. 대선에 나가겠다. 난 서울시장 관심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밝혔다는데 오늘 뭐 기자간담회 해서 다시 입장을 밝힌 건데 어제 말씀드렸죠. 유승민 전 의원 사무실 이름이 뭔지 아실 겁니다. 희망 22예요. 그걸로 22네. 된 겁니다. 그걸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21이었으면 서울시장인데. 그러네요. 22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자들에게 사무실에 희망 22라는 이름을 붙인 걸 두고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사람이고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차출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또 당내에서 뭐 조사도 좀 하고 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꿈에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뉘앙스로 아예 뭐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네, 대선으로 가시는 걸로. 희망 22다. 22. 네. 네. 자, 그럼 서울시장 이 출마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들 이름에 이제 오르내리는 분들은 누가 있나요? 뭐 본인이 이제 출마를 좀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람들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거기 갔어요. 금태섭 전 의원이? 네네, 금태섭 전 의원이 갔고 여기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 선거에서 담당할 일이 있으면 할 것이다라며 이 출마 가능성을 좀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권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깨고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변화하고 양보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그 이해운 전 의원도 내일 출마를 선언한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당 사무총장을 하다가 이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면서 물러났던 이 김선동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25일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속속 지금 뭐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가덕도 이 신공항
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거의 뭐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당연히 추진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부울경이라고 하죠. 네. 부산, 울산, 경남. 네,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그 부울경 의원들에게 같이 힘을 합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이게 뭐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민주당의 부울경 지역구 의원 7명입니다.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부산시 국회의원들 있고요.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경남 지역 의원들, 또 울산의 이상원 의원이 있는데 7명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자회견했어요. 그러니까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또 힘있게 추진하려면 야당 의원들도 함께 해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해라. 이게 부울경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건데 여야가 따로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특히 부울경 지역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견이 있다고 하면 그럼 당장 내년 선거에서 민심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당내 TK 의원들이 뭐 조영 원내대표 비롯한 TK 의원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그 검증위원회 이 검증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교란 작전 같은 느낌이 싹 들어요. 부울경 의원들 같이 하자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신공항이 계속해서 표류하고 안 됐던 게 김해 신공항 나왔던 게 바로 TK 민심, PK 민심. 그렇죠. 이걸 그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난감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 뭐 메시지도 따로 나왔죠. 네. 조영 원내대표하고 김정인 위원장.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18일까지 뭔가 결론을 내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뭐 결론이 나왔나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가 시작이 됐고, 뭐 지난 2차 회의에서 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들의 강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른 분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좀 괜찮은지 어떤지 뭐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 크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인 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의 시작 전에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났나 안 난다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천위가 이 정치의 연속성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론을 내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 이제 추천된 예비 후보들에게 공수처 출범을 포함해서 이 검찰 개혁에 관한 견해라든가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과 관련된 의견이라든가 뭐 직권남용죄라는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이제 견해라든가 좀 이런저런 뭐 질의를 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질의가 빠르게 취합이 되면은 결론이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후보자 한 명이 좀 늦게라도 네네. 늦게 좀 그 의견서를 보내면은 그만큼 또 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네, 당장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숙제를 언제 끝내느냐. 네, 그거군요. 뭐 오늘 결론이 안 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가 25일에 아마 공수처법 개정안 법안 그 소위에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때 논의가 들어가야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연내 처리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 시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진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발하겠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에 이 오늘 논의가 안 되면은 그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깡패짓이 어딨냐. 선거에서 이겨서 의석 많다고 아나무인으로 무리에 무리를 거듭한다. 뭐 최대한 뭐 강한 비판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공수처 연내 처리 못 받고 계속 추진하는 건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에 압박하려고 저러는 게 아니냐. 그 자격도 중립성도 검증하는 후보를 무리해서 추천하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네,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저항하는 모습, 그걸 계속 보여주려고 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출범시켜서 국민들한테 총선에서 표를 주셔서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토권을 야당한테 주는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뭐 여당 마음대로는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거를 뒤집는 법 개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반응이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것 같은데요. 네, 국민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비토권이 사실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못하게 하는 그런 비토권으로 쓰이게 된다면 공수처 출범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폐기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박남춘 인천시장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30년 가까이 지금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 서울 경기도권 쓰레기들을 처리해 왔는데 지금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유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황이 왜 포화 상태가 아닐까라고 제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인천 시민들께서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여 년간 이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오고 계시거든요. 네. 예, 이제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 때도 한 1000여 명의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수도권 매립지는 이제 좀 종료 좀 해달라는 게 1순위였어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2016년도에 그 종료를 하기로 돼 있던 것이 이제 25년까지 지금 이제 4자 합의에 의해서 연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연장의 조건이 뭐냐면 이제 좀 발생지에서 좀 처리하고 쓰레기를 좀 갖다 직매립을 하는 것들을 좀 줄여나가자.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자라고 이제 하고 또 이제 대체 매립지를 이제 찾는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잔여 부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합의가. 그러니까 우리 저 시민들께서는 지금 이 앞단에 발생지 처리 원칙이나 또는 직매립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계속 쓰레기를 또 반입 허용량을 초과하면서까지 계속 갖다 지금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좀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갖고 각자의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2025년이 되면 이제는 그런 원칙 하에서 우리 자원순환 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도 조금 알아서 좀 처리를 하는 좀 획기적인 무슨 스텝을 좀 취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더 이상 받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걸 보면요. 그 서울시가 42%를 반입을 해요. 네. 그리고 경기도가 37%고 인천시는 21%예요. 이런 것에서도 서울 경기에서 이 진짜 그 발생지에 처리를 하고 직매립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실 인천 시민들이 훨씬 적게 버리면서도 더 많은 그 고통은 좀 감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인천시는 인천시의 쓰레기를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방침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민들께서 지금 그 가장 이제 혐오 시설로 생각하시는 게 소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같은 거를 과감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이나 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각장을 대폭 확충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쓰레기는 다 소각을 해요. 네. 소각을 해서 그 소각한 재를 그러면 양이 아주 그 100분의 1로 줄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갖다가 이제 매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매립 자체도 우리 같이 생쓰레기를 갖다 묻는 게 아니고 소각재를 갖다 묻다 보니까 아주 큰 규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친환경적으로 매립지도 잘 조성을 해서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인천시의 구체적 구상을 밝혔어요. 영흥도에다가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3기에 불과한 소각장을 4기를 더 추가 설치해서 7기까지 해서 소각 정책으로 가겠다. 이런 대전환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시민들께 드렸어요. 그리고 네. 이제 논의를 해갈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각 후 매립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새로운 이제 자체 매립지로 영흥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흥도 또 주민들은 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이 네. 지금 저도 당연히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면 반대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그 기존의 쓰레기 매립지는 이 생쓰레기를 갖다 버리다 보니까 악취나 침출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영흥도에 조성하려고 하는 지금 그 에코랜드 자체 매립지는 그 소각재하고 불연재 중에서 잘게 분쇄가 되는 그런 것들만 갖다가 땅을 한 40m 정도 파고 거기에 이제 매립을 하고 그 위에는 아주 좋은 건축물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일체의 그 악취나 이런 비산 먼지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네네.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갈 그럴 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천은 인천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대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각 후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쓰레기가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이라고 하죠. 서울, 경기도, 인천 그리고 환경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인천시가 빠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자, 네. 이 내용은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 인천은 그 사자 지금 간의 합의에 네. 그 협의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며칠 전에 제가 발표한 그 내용대로 하면 인천은 대체 매립지라고 해서 생쓰레기를 갖다 묻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는 데는 인천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 대체 매립지가 필요하다면 서울, 경기, 환경부 이렇게 공모하는 데 대해서는 또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저희는 표명한 거죠. 인천이 이제 빠지겠다라는 말씀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계획이 이제 그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계획대로 간다면 그 쓰레기를 생매립하는 그런 매립지는 저희 인천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식의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는 이런 데는 인천시는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 측에서는 이 인천이 일방적으로 이 협의체를 파기하고 있다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까지 지금 2016년도에 이게 그 사자 합의에 의해서 매립지가 연장이 된 거예요. 원래는 2015년도까지 하고 끝내야 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그 사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매립하지 않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런 방식의 그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방식은 요번에 기후변화에서 봤듯이 이것이 굉장한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우리가 남은 기간이 이제 5년 남아있고 하니 아예 이번 단계에서부터 대체 매립지나 이런 걸 구하기보다는 아주 자원순환 정책의 아주 대전환을 이루어서 각자 필요한 소각장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친환경 매립지도 소규모로 지금같이 500만 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규모로 조성해서 우리 빨리 이렇게 선진 그 국의 방식대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역의 갈등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저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우리 땅을 물려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뭐 좀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또 서울시 측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반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수도권 3개 시도 공동으로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또 거절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인센티브에 동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라고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도요. 네. 그겁니다.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겠다고 했던 배경이 뭐 이 매립지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거 해줄게 받아라 이게 아니었고요. 그동안 지금 30여 년 가까이 고생해 오신 우리 인천 시민들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 좀 인천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 매립지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했어요. 해서 8군데 후보지가 있었거든요. 네. 후보지가 총선을 앞두고 어느 곳에서 이게 이제 흘러나갔어요. 한 곳이.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가 막 그냥 동요가 심하고 문제 제기가 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건 뭐냐면 이제는 생쓰레기를 갖다 매립하는 대체 매립지는 수도권의 어떤 곳에서도 사실은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웬만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예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 순환에 아주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소각장 많이 짓고 그다음에 아주 소규모의 친환경 에코랜드를 조성해서 그렇게 처리하자는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 이게 뭐 사실 이제 2천만이 넘는 수도권 청취자들 다들 듣고 계시겠지만 이 수도권 시민들의 정말 실생활에 와닿는 일이잖아요. 끝으로 청취자들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도 이게 사실 시장인 입장에서요. 이 소각장 더 짓겠다. 그다음에 또 기존에 쓰던 수도권 매립지 거기보다는 뭐 영흥도로 가서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하겠다. 이것이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쓰레기가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해양 쓰레기도 말도 못하게 지금 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그 방식대로 소각해서 친환경적으로 소각제만 갖다 묻는 방식 이렇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땅을 물려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수도권의 대규모의 대체 매립지를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그리 전환합시다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지역의 갈등을 가져오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만이 저는 이런 쓰레기 문제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선진화된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간곡히 이 방향으로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환경 정의에도 맞다 하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 뉴스를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 사유리 씨의 비혼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뭔가 좀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축하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비슷한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당이 비혼 임신이 현행 법 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인지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비혼 임신의 합법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원장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비혼 임신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부터 법적으로 좀 모호한 상황이다. 네.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현행법상 정자를 기증받은 비혼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 생식수를 받을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비혼 임신 시도가 불가능하다라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만약에 비혼 임신 시도가 있었다면 처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술을 진행한 의사인데요. 난임 시술 자체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기고 시술을 행해준 거기 때문에 의사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생명윤리법 이야기인데요. 네. 굉장히 처벌이 강한 법입니다. 그 2005년이었죠. 황우석 사태가 네네네. 이제 일어난 이후에 2007년쯤에 생명윤리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뭐 시술을 이렇게 불법으로 시행한다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알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방송인 허수경 씨가 다시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허수경 씨가 2007년 당시에 배우자 없이 공개적으로 정자기증을 받았는데 네네. 생명윤리법이 강화된 게 200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허수경 씨가 그 바로 직전에 2007년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서 이제 그때만 해도 국내 관련 규정이 전무했던 거죠. 그때 생명윤리법에는 난자, 정자, 채취 등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고요. 이후에 생명윤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난임 치료 등이 등장하면서 생명윤리법과 모자보건법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혼 여성의 배우자 없이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고요. 네네. 젊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식이 빠르게 변해가면서 비혼 여성들이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출산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의견과 인식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불법 경계에 있는 비혼 임신의 합법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희한한 사진을 하나 봤어요. 늘 매일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신라 고분 위에 예. 차가 올라가 있어요. 저는 뭐 동산 위에 차가 올라가 있는 건가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분이라고는 사진만 보고는 네네.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경주시 황남동 쪽샘지구 유적 79호분 고분 정상에 국산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주차해 있는 걸 시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고분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우리 조상이 묻힌 무덤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네. 일정한 형식을 갖춘 한정된 시대의 지배층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자료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분묘인데요. 이 차량이 고분에 30분 이상 주차돼 있다가 위치를 다시 옮긴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차량은 없어진 후였대요. 이 경주시가 신고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서 오늘 사흘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차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요. 조사 결과는 이 차주는 고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문화재 관리 당국이 설치한 안전 펜스까지 젖히고 고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정상까지는 한 10m 정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올라간 거죠. 근데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 경고문이 그 앞에 있었고요. 근데 차주는 버젓이 차량을 고분 위에 주차시켜놨던 거죠. 왜 이유를 말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쳤고요. 그럼요. 경주시도 차주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경찰 조사와는 따로 경주시에서 또 경위 조사를 벌이기로 했고요. 경주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도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서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면서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으십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는 뭐 무엇을 믿느냐를 차치하고 누군가의 무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조상의 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후에서 어떤 누군가가 쉬고 있는 뭐 무덤인데 여기를 올라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차를 그것도 몰고 올라갔다는 거, 그것도 안전판 같이 다 있는데 경고문도 있는데 그걸 다 부수고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리고 거기서 30분 동안 왜 서 그러니까요.
있을까? 네. 음주운전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러게요. 하여튼, 네, 뭐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네. 경주 참 좋아하는데. 자, 이게 이제 김장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새 진짜 김장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김장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일단 고무장갑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뭐라죠? 벽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고무로 만든 그 큰 네. 대야. 네, 거기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하는. 네. 묻히고 그러니까요. 신나게. 네. 근데 요즘에 정말 김장 많이들 하시고 네네. 또 날 잡아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김장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빨간 고무대야, 김장 매트, 그리고 김장 비닐 주의하셔야겠어요. 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해하기 쉽게 글과 그림을 버무려서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김치나 깍두기를 버무릴 때 빨간색 고무 대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야는 식품용으로 제조된 합성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날벼락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날 약간 동안 상징적인 건데. 빨간 고무대야에 버무린 네. 김치를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빨간색 고무대야가 되게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거는 피해야 합니다. 고무대야 외에도 김장용 기구를 준비할 때 그냥 을에 사용하던 용품들이라고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꼭 확인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김장용 매트, 네네. 대야, 소쿠리, 바가지, 비닐, 뭐 도마, 고무장갑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게 적합한 제품들이라고 하면 네. 표시 사항이 있어요. 아하. 거기에 식품용이라고 적혀 네. 있거나 PE, 폴리에틸렌, 아하. PP,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재질명과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다시 새로 그럼 사야 되나? 네. 새로 사자니 한두 푼이 아닌데 그리고 나 내일 할 건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식품용 비닐을 네. 구입하셔서 꼭 고무대야에 깔고 김치가 직접 닿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아무 비닐이나 네네. 까시면 안 되고 꼭 식품용 비닐을 까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양념용 육수 우려낼 때 팥뿌리 양파 껍질을 한 대 넣어서 팔팔 끓이잖아요. 수육할 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식품용으로 제조된 그 스테인리스 재질 육수망, 육수통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끔 그냥 양파망에 넣어서 끓이시는 분들 그럼 안 되는 계시거든요. 거군요. 그러면 그 빨간 그 물이 흘러나와서 절대 안 된다고요. 네. 우리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릭 한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하는 야간개장 수요 정치 클럽인데요. 오늘 도로 사정 때문에 두 분이 조금 늦으십니다. 네, 먼저 이게 시간 맞춰 오신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죠. 박진영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그리고 구용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께서는 곧 오실 거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겠죠. 오늘 근데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길이. 네, 구용모 최고위원이 어디 좀 멀리 살잖아요. 네, 저는 화성에서 왔는데요. 4시 전에 나왔습니다.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 2시간 걸렸어요. 진짜 많이 막히는 시간인데 빨리들 도착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오시더라도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주제는 가덕도입니다. 네, 김해신 공항이 이제 사실상 이제 백지화가 됐고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내겠다고 했는데 여당은 부산 가덕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사이 네, 김성애 열린민주당 신장식 변호사구나. 오, 죄송해요. 마스크를 쓰셔갖고 네, 신장식 변호사. 네, 신장식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덕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숨을 막 이렇게 몰아쉬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하세요. 다른 분부터 숨 좀 쉬고. 숨 못 쉬게 하려고. 네. 바쁠 때 먼저 시킵니다. 제가 이럴 때는. 자, 가덕도를 지금 여당 측에서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 재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분부터 하시죠. 진짜로. 제가 먼저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가혹하시네. 가덕도에 가본 적이 있는 박진영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가덕도로 결정난 건 아니고요. 김해공항 확장이 이제 취소되고
신공항을 새로 만들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시 부지 선정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덕도를 하든지 간에 빨리 진행하자.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책 사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국책 사업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의 안정성, 기술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보다는 국책 사업은 헌법적 가치. 서울에 계신 분은 1시간 만에 유럽 갈 수 있는데 왜 부산에 계시는 분은 4시간 만에 유럽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디에 살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평등권 측면에서 저는 국책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인천의 항만 물류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물동량 1위가 됐습니다. 인천 항만이. 지금 부산 신항이 만들어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부산 신항과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물동량과 항만으로서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서울 외에도 거점 발전을 할 만한 곳을 또 하나 가지게 된다는 그런 장기적 경제적 관점에서 저는 신공항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도 이견들이 없는 건데 어디로 할 것이냐 갖고 이게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벌써 10년이 넘게 20년 맞습니다. 가까이 됐는데 자 평등권 얘기하셨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창근입니다. 아까 우리 박 부대변인께서 국책 사업 말씀하셨는데 국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동안 이게 표류하던 정책이고 지난 2016년도에 이미 세계적인 전문기관에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미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이 났고 그때 당시에 5개 지자체가 다 대승책 차원에서 승복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가덕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덕도로 이미 예산을 국토부도 반대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검증이라는 예산까지 20억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가덕도로 이미 기정사실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모순이고요. 왜냐하면 어제 검증이 발표했을 때도 보면은 안정성, 환경 측면, 소음 측면,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미래 수요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근거를 댔는데 이미 미래 수요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김해 신공항 수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협의가 안 됐다. 이러한 뭐 말도 안 되게 하는데 그럼 가령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일관성을 무너뜨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우선 돼야지만 납득이 될 겁니다. 신다수 변호사님 이제 숨 좀 쉴 수 있어요? 예, 숨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창근 지역위원장님, 당협위원장님은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시나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 일관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덕도라고 기정사실화 하기 전에 우선 필요한 것은 왜 김해 신공항이 검증위원회를 했다면은 제대로 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설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어제 발표만으로는. 네, 신장식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원내대표, 대구 출신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세력 간의 문제, 정치 세력 내부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뭐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결과적으로는 협조할 수밖에 없다. 일관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김해 공항하고요. 가덕도하고 직선거리로 21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김해 공항에서 가덕도로 옮기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안 옮기면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이 한 40km 정도 차이가 나고 종로에서부터 따지면 한 60km 정도 종로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역의 정치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자기 지지 기반을 강하게 결속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역의 여론들을 대립적이고 분열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사실은 네네. 조금 들어요. 결과적으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게 조금 당겨졌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게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뭐 국가 백년지 대계만을 위해서 했다. 이거는 사실은 지나친 것 같고요. 정치적인 목적과 또는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가 같이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뭐 재보궐 선거에서 이 가덕도 그 김해신 공항을 하지 않고 가덕도에서 공항을 뭐 동남권 공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저는 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어요. 지금. 박진영입니다. 저도 그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PK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했던 과거도 있기 때문에 이슈는 같이 찬성해서 이제 묻혀진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비판의 것들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똑같이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장기적 관점의 경제 발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 국토부가 할 수 있는지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성, 안정성, 환경성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술이 최고입니다.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예타라는 측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큰 이야기입니다. 이창근입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고요. 경제성 평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게 예타나 사업 타당성 들어갈 때 경제성 평가와 재무성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만약에 가덕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김해공항의 경제성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장식입니다. 신장식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 다르다. 그건 오히려 우리 신장식 변호사께서 오히려 지역 정치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의할 수 없는데요. 두 분 다 말씀하신 거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일관성 부분을 지적했고 정부가 저희는 야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덕도를 추진하겠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펴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다만 지금까지 발표만으로는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성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일절 발언을 하지도 못하고 국토부에서 제시하지도 못하고 검증위원회에서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장기적 관점의 경제성을 항목 기준에 넣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니죠. 검증위원회에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예타와 그다음에 이 효용성 조사 두 가지를 했을 겁니다. 네 가지 부분 했는데 경제성은 평가돼야 됩니다. 지금 침묵 수행을 하고 계시는 구영모 최고위원과 김성애 대변인께도 기회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구영모 최고위원. 네, 구영모 최고위원입니다. 1년의 어떤 과정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게 처음에는 이제 2002년도에 그 돛대산 사고로 인해서 이제 김해공항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점차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1년의 과정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근데 반대로 정치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했는데 또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정권 말기에 이제 뭐 4대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이 들고 10조 원까지 가량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를 또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김해공항이 김해공항을 안 하고 이제 가덕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세일즈할 수 있는 굉장히 더 매력적인 이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게 항상 보면 국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하겠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책임이 없습니다. 지방 공항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손실을 많이 입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닥친 선거에 닥쳐가지고 뭐 이렇게 유치하겠다라고만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책 사업이 있으면 같이 예산을 같이 담당을 하고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애 대변인.
예,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입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죠. 대구 경북이냐 경남 부산이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를 가지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공이 이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여기서 이제 결정을 잘 못하고 어정쩡하게 미룬 거고 민주당은 부산 경남을 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 그건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경남 지금 조선 사업이 되게 어려워져서 동네 경기 자체가 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거를 살릴 저는 가덕도 신공항이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 10조 얘기하는데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어제 논평 낸 거 보니까 김해공항 이용자가 58% 줄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논평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에 만들어지는 건데 올해 내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29년 공항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22조도 그 돈 허공에 날렸다고 하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강제로 써서 사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문제는 하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팠던 강이 전부 다 메꿔진 문제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10조를 들여서 지으면 지은 채로 남습니다. 게다가 아마존도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물류의 허브로 가장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항만과 항공과 철도가 연결되는 이 지점. 그래서 경남과 부산 경기를 살리는 데 좀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려서 한 거라서 선거용이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진영 부대변인이 오시기 전에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김성애 대변인. 이게 제가 보세요. 이제 박진영입니다. 선거용이라기보다는 선거를 빌미로 제대로 된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전부 다 이 정치권 논리 때문에 판단을 결정 유보했던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김해공항을 가보시면 압니다. 국제선을 이용해 보시면 압니다. 아마 정의당에서는 58%가 줄었다고 하는데 58%가 줄어도 김해공항은 흑자일 겁니다. 그만큼 이용률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말씀드린 신항만과 연결된 물류적 거점이 된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창근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먼저 하시고. 예, 신장식입니다. 아까 뭐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고 저희들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당이에요. 아시다시피 예, 정의당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대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했어요. 이거 뭐 천인공로 뭐 이런 뭐 굉장히 거친 언사를 하셨고. 또 부산, 울산, 경남 쪽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찬성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분류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 중에 딱 한 분이 찬성하셨어요. 홍준표 의원. 이분은 지금 대구를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구 지역이 아니라 지금 대선 출마 준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를 받으셔야 돼. 이 고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의원은 가덕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때로 훌륭하십니다. 아니 뭐 하여튼간 판단하세요. 국민의힘 이창근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다른 가치에서 이걸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국책 사업이고 이게 산업 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정의당이나 또는 녹색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에서는 아예 다른 가치에서 이 사업을 봤거든요. 말하자면 가장 우리가 탄소 제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탄소 제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교통 운송 수단 중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비행기거든요. 이런 그린 뉴딜과 이게 이 가치가 그럼 맞는 방식이냐라고 하는 식의 다른 가치에서의 접근 또는 코로나 뭐 58%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올해나 내년에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택트 시대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지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이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그냥 중후장대 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국책 사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저는 다른 가치 탄소 줄이는 비행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창근입니다. 저희가 오늘 논쟁하는 것 중에 가덕도 공항인데 100년 대계를 따져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부나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새누리당까지 얘기 나오고 어정쩡하게 결정을 못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적 의도라고 말씀하셨고 정치적인 그런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분명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17년간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었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든 세계적인 전문기관에서 평가해서 내린 결론도 존중은 받아야 되지만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겠다 한다면 그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남권 신공항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100년 대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물류허브 말씀하셔서 물류허브에서 항만이 가덕도 측면에서 유리하고 김해공항 측면에서 불리하다.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물류 우리나라 성장산업으로 분명히 하겠다 그랬고 물류가 동남권에 분명히 유치돼야 된다 합니다. 하지만 그 물류가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얘기한 게 공항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백지화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동남권 신공항에서 더 이상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으면 안 된다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저희가 또 이제 하고 가야죠. 가덕도 부산시장 선거에 무엇이자. 자, 김성애 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선 가덕도 신공항은 주춧돌이다. 주춧돌 뭘 위한 주춧돌이에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하는데요, 박진영 의원님. 예, 박진영입니다. 가덕도는 부산시장 선거에 무영향이다. 무영향이다. 영향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이창근 당협위원장. 네, 가덕도는 부산시장 선거의 선심성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심성이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식 변호사. 같은 의견인데요. 네네. 가덕도 부산시장 선거의 변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아니다. 그 찬반을 가지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논쟁이 될 게 아니라 여당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이 돼야 이거 더 빠르게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야당 후보는 야당 부산시장이 있어야 정부가 대선 앞두고 그래도 선심이라도 눈치 보느라고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크게 지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양쪽에서 다 얘기를 할 것이다. 양쪽에서 다 우리가 해야 더 빠르고 더 크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서 변수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선거용은 맞네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아까도 양쪽을 위한 저는 정당이나 정부가 부끄러워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놓고 국민들에게 판단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구영모 최고위원. 예, 가덕도 부산시장 선거의 셀링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선거 이후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진정성도 있고 이런 좀 감론을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 하면 대선용이라고 또 할 텐데요. 뭐. 그러네요. 아니, 저는 구 최고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6년도에도 김해 신공항 발표를 총선 이후에 했어요. 그러한 부분이 정말 진정성을 존중받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그런 것도 하나에 저희가 논의하고 경제성 부분도 분명히 다시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 정치인들이 박진장입니다. 네. 여야로 같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야당이 맡으시죠. 근데 만약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하면 이거는 대선용이자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 나올 텐데 선거가 두 개가 있어요. 1년 뒤에. 지방선거가 더 아무래도 좀 더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방선거가 조금 더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지방선거 플러스 22년에도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선용 플러스 지방선거용이다. 제가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교통정보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수요 정치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선 룰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보궐선거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해요. 신장식 변호사님. 네. 심상정 의원 출마하세요 혹시? 지금 경기도 국회의원이시고요. 60일 전에만 이사 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서수길이 왜 그러세요?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본인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긴 사실은 이번에 총선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선? 예,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 정의당 내에서는 뭐 경선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투표해서 후보를 뽑을 거고 지난 일요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뭐 전현직 의원, 심지어는 김종설 당대표, 그다음에 뭐 현재 서울시의원 하고 있는 권수정 의원 등등까지 모두 다 지금 빨리빨리 좀 의지를 좀 밝히고 국민들 앞에 선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들을 우리 전국위원들이 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국민의당은 그러면 안철수 대표 빼고 누구를 후보로 지금 점 찍은 분이 계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정권 교체에 관련돼서 저희가 야권 혁신 플랫폼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에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 혁신 저요. 여기 두 분 옆에 앉아갖고 국민의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다 있는데 저기 열린민주당도 있고 그 안에서 후보가 나와야지만 이게 같은 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열린민주당은 막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 그래서 국민의당은
뭐 저희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지만 네네. 예,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나오지. 그리고 아마 12월 달 정도 되고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열린민주당에서는 방금 전에 강선 편이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무래도 후보 내지 말라고 약간 연막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후보 내실 거예요? 저희는 일단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는 구성을 했고요. 네. 선거 공천 룰 및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저희가 당원들이 공천을 하는 방식으로 공천권을 전체를 당원에게 돌려주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좀 급하게 해서 이번에 좀 준비를 잘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누가 나오겠다고 지금 정하신 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당에 비해서 유리한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재보궐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분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차점자가 다시 국회의원 승계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예, 굉장히 고비용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당원 의식 설문조사라는 것을 전체 당원을 상대로 했고 20분짜리 설문조사에 무려 70%의 당원들이 응해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70%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로 찬성을 하고 계셔서 열린민주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누굴 낸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으로서 선거를 치른다. 당당하게 치르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건데 예, 뭐 지금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하고의 단일화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그런 설문에 답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단일화에 대해서 현재는 뭐 고민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단일화를 그래도 한다고 많이 하면은 열린민주당의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더 원하지 않겠어요? 당원들이?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하네요. 선거에 당원 당규를 고친 민주당보다 훨씬 덜 민망하기도 하니까요. 열린민주당에게 예, 뭐 국민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더불어민주당 오늘 여기 박진영입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한 사견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한 사견으로서 열린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의 순번도 좀 당겨지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빅픽처가 있었군요. 잘 됐으면 저까지는 안 올 좋겠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정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여론조사 100%라고 한다면 사실 뭐 당원보다 국민들의 어떤 인지도 이런 걸 조금 더 방점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지금 야당이 아까 뭐 우리 구 최고위원도 불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죠.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고 이 야당 입장에서 제일 야당이지만 이 흥행에 해야 되고 더 좋은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저희들은 예비 경선, 프라이머리식으로 예비 경선을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후보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정치 신인이라는 트랙을 마련했어요. 정치 신인들 간의 경쟁에서 1위를 한 사람이 4명의 후보에 들지 못할 경우에 바로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신인들도 과감히 도전해라. 아까 뭐 고비용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저비용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본선거에서도 책임 당원 비율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네네. 책임 당원의 투표 비율을 20%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0% 여론조사 그렇게 해서 많은 정치 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진영 대변인님, 금태섭 전 의원이 뭐 출마할 것 같은 얘기가 있던데요. 그분이 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책임감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3당 제3지역 후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계속해서 지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뭐 옛날에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님께 편지를 주면서 했던 그런 감동적인 이 센세이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누리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다. 네, 다만 하나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야권에서 어쨌든 간에 야권 연대로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다음에 야권의 후보가 대선 주자급 후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뭐 우려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결국은 선거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하는 것이 한국 선거에서 지방자치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이 민주 진보 서울시 연정이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한번 서울시에서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개인적인 소망을 단일화의 가지고 있습니다. 마술을 뻗치는 것 같아요, 신장식 변호사님. 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 항상 그렇죠. 뭐 옆에 계신 그 열린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저희가 얘기하는 단일화는 열린민주당 중심의 단일화입니다. 예,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제로 내년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일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네, 이 두 가지가 변수가 될 텐데 그럼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뭐가 변수가 될 거냐. 그 여당에서나 정부에서 뭘 열심히 지금부터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선거 앞두고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확보를 했을까 정부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지금 온 정부가 거기에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외교, 보건복지 뭐 이런 쪽이 다 이미 뭐 모더나나 뭐 파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이 올 연말 되면 막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1등 국가냐, 2등 국가냐, 세 번째 순위 국가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물론 그게 정확한 뭐 평가는 국력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런 탁월한 그 식견을 가지신 분들과 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구영모 최고위원 보시는 서울시장 누구가 이긴다. 네, 서울시장 선거는 새로운 세력이 이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여권 범여권의 단일화, 선거를 위한 단일화 굉장히 구태스럽지만 뭐 야권도 단일화를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야권에서는 선거를 위한 어떤 단일화가 아니라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해야지만 그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옆에 뭐 위원장님 계시지만 국민의힘에서 했던 지금 어떤 경선 룰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솔직히 다 들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다 했을 때 그렇게 국민이 감동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해서 야권의 어떤 새로운 혁신 플랫폼이 만들어져야지만 그래야 그나마 여권의 어떤 단일화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차별화를 볼 수 있다. 한마디만 신장식입니다. 혁신 플랫폼의 혁신의 내용을 안철수 대표가 빨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새정치의 정체를 알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적폐와 신적폐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폐와 신적폐의 자유로운 사람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혁신 플랫폼의 어떤 큰 담론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되겠네 그럼. 국민의힘 이창근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입니다. 저는 구체의원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뭐 혁신 플랫폼 그래서 야권 연대 뭐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셨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오세훈 전 시장께서 마포 포럼이라는 그 특강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대선 주자급들 다 원탁 회의를 열자. 그래서 이미 그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응답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는데없이 이미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경선룰을 만들고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딴 나라 세상 같은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끝장 토론하자고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혁신 플랫폼 그런데 얘기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도. 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서울시장 누구가 이긴다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장은 진짜가 이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미 지방선거 그것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는 어쨌든 서울의 정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과 서울시의 지지율은 이미 디커플링이 일어났다 봅니다. 이미 다른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 폭탄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이미 가시권에 와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있자마자 1차 년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1분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미 서울 시민들이 그런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짜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박진영 부대변인은 서울시장 누구가 서울시장 대통령이 이긴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한편으로 이제 가시론적 접근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 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1년 앞둔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결국은 중앙정치의 이 대권 게임의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든 뭐 그 몇 개의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고 다음 대선의 게임을 보는 시각으로서 국민들에게 주어질 거고 저는 언론 역시 그렇게 만들어서 포장해서 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양당 간에 1당 2당 간에 대선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론을 막을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내기를 한번 하시죠. 네. 자,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시장 선거는 조직력이 이긴다. 조직력? 예, 이제 사람들이 이미지로 이길 수 있다고 선거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긴 것을 놓고 박원순 시장이 그럼 안철수 대표하고 손잡고 이미지로 이겼을까?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뭐 여기 지역위원장님들 계십니다만 바닥에서 움직이는 조직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를 해요. 그것의 좋은 사례를 우리는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패배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이 있어야 선거를 이기는데 국민의힘의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민심을 무서워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너무 없다는 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한다 그러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지금.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되는 정당에서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에 사과하는 문제조차도 논쟁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도권의 민심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수도권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들어야 그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조직력으로 결국은 선거는 승부를 보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직의 힘이 중요하고 조직력이 이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큰 정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후보 단일화는 열린민주당 쪽으로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지는 민주당이... 우리가 가져가고 그런 거예요? 박원순 박진영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 당선될 때 박원순 시장님은 무소속 후보였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해결들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델입니다.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한테. 네, 신나수 변호사님. 저는 뭐 서울시장 두 가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말하자면 그때 조금 더 얘기하면 네네. 백신이 이긴다. 대통령 지지율은 백신과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 내년 되면 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내년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안정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이제 세금 막 6월달인가요? 부과되고 이게 눈앞에 보이면 훨씬 더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이반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동산 관련된 민심이 서울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다. 그래서 부동산 그리고 백신 이 두 개가 이긴다. 부동산과 백신 두 개가 이긴다. 백신은 그럼 저희한테 유리하네요. 그렇죠. 잘 하시면 유리한 거고요. 잘못했으면 지금까지 백신 때문에 그 코로나 대응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유지가 됐었는데 코로나 대응이 막판 끝수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칠 것인가 좀 굉장히 국민들 건강에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 특강 모시면 안 될까요? 네. 여기서 이런 백신 확보 됐나요, 근데 우리?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이창근입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언론에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 만드는 회사에 일정도 소화하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마치 그러한 행보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봤듯이 그러한 보이기식 행보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수도권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방위병 전력을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듯이 저희가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네, 근데 뭐 이미 오래됐지만 원외위원장들은 저를 포함한 이번 4.15 총선 때 뼈저리게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 원외위원장들이 현역 의원 못지않게 수도권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처절하게 그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그 말씀하니까 구영모 최고위원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열린민주당 김성인데 그 백신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국제 백신 공급 협의체하고 공구 방안도 마련해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업체 화이자 말고도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연구업체 등이 있어서 60% 확보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명 다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60%가 맞으면 그걸 백신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60% 확보하는 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서 언론이 이제 자꾸 기사를 쓸 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구용모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꽉 찼다가 스튜디오가 갑자기 비었어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불복을 하고 있죠. 계속 불복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을 추가로 철수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밀러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년 1월 20일 닷새 전인 1월 15일까지 아프간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2,500명까지 감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군이 아프간에는 4,500명이 있고요. 이라크에는 3,000명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일괄적으로 이제 2,500명 선으로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령이 지금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퍼 장관만 혼자 물러난 게 아니라 쭉쭉쭉 수뇌부가 다 물러나면서 그 빈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들이 다 채웠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동안 군 수뇌부는 이렇게 병력 철수하면 안 된다라는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채워져 있으니까 지금 아마도 이런 결정이 더 신속하게 내려진 것 같다라고 더힐이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공동의 결정이다라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양측의 공동의 결정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군 수뇌부가 누가 이 기획을 제안했는지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 아프간에서의 완전한 미군 철수를 내년 5월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합의서에 지난 2월에 서명을 했잖아요. 네네. 그 대신 탈레반이 이제 알카에다 같은 곳에 그 근거지를 제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철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미군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미 철수시키고 일부 기지도 폐쇄를 했는데요. 그럼 탈레반이 약속을 지켰느냐? 아닙니다. 아니니까. 네, 국지전을 계속 벌이고 있고 미군에 대한 공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빼면 어떡하느냐 이런 불안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상원 원내대표죠. 미치 맥코널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철군을 포함한 국방과 외교 정책에서 주요한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요.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맥 솜베리도 감축에는 반대한다 이런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프간 이라크에 지금 나토군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아프간에서 미군 등 나토군을 너무 빨리 빼내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위태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막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 4년 동안도 여러 가지 예측 불허 상황이 많았는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4일. 네. 이게 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고 그게 더 무섭다. 지금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나흘 전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걸 물어봤답니다. 이란에 있는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면 맞아요. 어떠냐. 이걸 국가안보 고위 참모진하고 내부 회의를 할 때 물어봤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란이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에 명기된 전홍축 우라늄 보유 한도가 12배가 넘는 양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회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핵시설을 공격하는 건 어떠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밀러 국방장관 대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뜯어 말렸다고. 네, 공격을 말렸다. 그래서 이게 진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북동부에 있는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의 석유 시추권을 경매에 붙이는 절차도 17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이든 당선인은 이 해당 지역은 영구 보존해야 된다라면서 이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17일부터 이미 지금 시작을 해버렸고요. 2주 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기에도 지금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지금 9일에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했죠. 12일에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이번 주 중에 미국 국무장관으로선 처음으로 서한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도발적인 그러니까요. 행보인데? 그래서 정확한 네. 목적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간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는 네.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랍권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임기 말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측근 사면을 넘어서 셀프 사면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가기 전에 사면권을 다 남발하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 대못을 받고 가면 바이든 행정부가 나중에 뒤집을 수 있긴 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적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라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가디언지가 분석을 해봤는데 2024년 대선에 자꾸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염두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있고 마지막으로 선명성이 강한 정책을 터뜨리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강화해놓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해놓고 가려는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네. 그 사이에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각인을 좀 많이 시키려나 네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셀프 사면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걸린 게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네. 지금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을 안 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 회사 자기가 운영하는 데가 계속 적자를 받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다 네. 이러고서 안 낸 건데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성추행 같은 뭐 것도 그, 있고 네, 그리고 걸려 성추행을 있고. 했던 이제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기했던 여성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래서 그것도 명예훼손도 네네. 지금 들어가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게. 퇴임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입장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은 의미심장한 게 그러니까 다음 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이제 스무스하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네네. 했어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법적인 소송을 분쟁을 한다든지 이럴 만한 권한을 뭐 충분히 갖고 네네,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얘기했죠. 했었죠.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찬성한다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본인의 권한이고 권리니까 네. 할 수 있지라는 발언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태도가 좀 바뀐 걸 보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지아주의 그 재검표가 네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그러니까는 미국 시간으로 18일 날 끝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거의 뭐 100일을 들어야 결정이 상황이 났다라고 볼 수 나오겠죠. 있고 네.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온갖 협박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뭐 미국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슷한 일이 또 푸틴 대통령을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게 네. 러시아에서는 또 푸틴 대통령이 퇴임 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퇴임할 생각은 있나 봐요?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러시아 하원이 전임 대통령과 가족이 경찰 수색과 신문, 재산 압수 등을 당하지 않고 반역이나 특수 상황에서의 중대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러시아 하원에서 17일에 1차 심의를 일단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두 번 더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통과하고 상원에서 승인을 받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가 됩니다. 근데 지금 통합 러시아당이 여당인데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과는 될 거다. 되는 그리고 거죠.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안 적용을 받는 인물이 딱 2명뿐이래요.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둘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사실상 이건 푸틴 대통령 퇴임 후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 나발리잖아요. 네네네. 야권 지도자. 그래서 푸틴에게 왜 지금 면책 특권이 필요하냐. 독재자들의 자신의 의지로 물러나겠느냐. 뭐 이런 비판하는 글을 또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렇게 퇴임 후를 준비하는 얘기가 왜 나올까? 왜냐하면 수정헌법이 7월에 통과되면서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요. 지금 더선지가 5일에 모스크바 소식통을 인용해서 올해 68세인 푸틴 대통령이 파킨슨병 징후를 보이는 뭐 영상이 있다. 그래서 손을 약간 떨기도 하고 뭐 그런 영상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인으로 알려진 저 리듬 체조 선수, 전직 리듬 체조 선수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좀 퇴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더선지가 그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5일에 그렇게 얘기가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약간 사그라드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17일에 이런 법안까지 통과가 되니까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진짜 어디가 아파서 퇴임후를 준비하는 건 아닐까라는 얘기가 한편에서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심증이 막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된대요. 해당이.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만 지금 통과가 되는데 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입니다. 고르바초프는 그렇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대요. 그렇군요. 그것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근데 푸틴이 은퇴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죠. 네, 절대 이런 얘기가 뭐 얼마 전까지 흘러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거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축구를 하다 보면 이게 헤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리버풀 호프 대학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최신 연구 결과 축구 선수가 치매에 걸릴 위험성과 헤딩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됐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로 자꾸 그러니까요. 치매 등 축구 선수가 뇌 손상에 따른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3.5배 높다. 이게 작년까지 연구였거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건데 당시에 이제 연구를 했던 스코틀랜드에서는 12살 이하 유소년 선수의 헤딩을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 이런 방안이 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버풀 호프대 연구팀이 18세에서 21세 아마추어 선수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최대한 많은 공기가 주입된 그러니까 딱딱한 공에 한번 헤딩을 해보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약간 말랑말랑한 최소 수준으로 이제 들어간 공에 헤딩을 하게 하고 이제 아예 뭐 허공에 헤딩하는 신용만 하도록 하는 뭐 그런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해봤는데 20번 한 직후에 선수들을 상대로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단단한 공이든 덜 단단한 공이든 일단 공에 헤딩한 선수의 80%가 인지 능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헤딩을 이제 한 선수들한테서는 뇌진탕 징후가 감지가 됐대요. 그리고 언어 공간 작업 기억도 최대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학 연구에서도 축구 선수들이 코너킥 수준의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20번 헤딩하면 기억력이 41에서 67%까지 줄어들었다가 24시간이 지나야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헤딩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60년대에 잉글랜드의 축구팀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제프 허스트라는 올해 78세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연구 결과랑 관련해서 유소년 축구 선수의 헤딩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분하고 같이 월드컵에서 영국의 우승을 이끌었던 같은 선수들 한 3명 정도가 치매를 앓다가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스트라는 분은 내가 선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헤딩은 절대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축구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인 게 이 장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보호 장비가. 물론 이제 복싱 같은 경우도 뭐 치니까 그거는 이제 또 정말로 치명적일 수가 있겠지만 축구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운동 경기에 비해서 이제 그런 기여가 없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몸싸움을 많이 하고요. 또 뛰면서 부딪히면 그게 또 충격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 부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스포츠긴 하죠. 네, 그래서 모쪼록 축구를 뭐 운동 삼아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곳곳이 빗길이라서요. 퇴근길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곡으로 아비치 Wake Me Up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